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 해제 의사 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 자, 그러면요. 그럼 무효죠. 이미 무효는 무효. 누구든지 주장이죠. 누구든지 주장. 그런데 상대방이요,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줄고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계약을 위반한 자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무효는 누구든지 이 말이죠.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은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이 말은 누구든지 이 말이고요,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2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 원칙이다? 이행이익배상.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되고 실뢰이익 배상은 구할 수가 없다. 틀렸어. 실뢰이익 배상 줄고요. 그래서 판례가 인정. 판례가 실뢰이익 배상을 인정을 해. 그런데 실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때는 무엇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자, 3번.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 줄고, 원상회복 청구권이 뭐냐? 말소 등기 청구권 이 말이죠.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 줄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줄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죠. 항상 여러분요,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발생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례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명확하게 얘기했어. 그런데 제한 물권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 하지만 제한 물권도 마찬가지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겠죠. 4번, 이행지체 줄고요.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이 해제가 되죠.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언제부터? 받은 날이요. 그 다음날 그러면 큰일 나. 받은 날부터 이자요. 이때 이자는 뭐다? 지연 이자가 아니죠. 지연 이자가 아니니까 과실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연 이자가 아니고 과실 상계할 수가 없어요. 자, 5번은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동그라미요. 해제했죠. 해제는 선악불문하고 전부반환이죠. 착오 동그라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선인 경우 현존 이익만 반환할 수 있거든요. 현존 이익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요. 자, 25번은요. 1번 매매의 일방예약은, 일방예약 이름 봐봐. 일방예약이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요. 일방예약은요. 왜냐하면 논점이 별로 없는데 우리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는데요. 이 일방예약이 뭐하고 같이 연결되냐? 이 형성권하고 연결돼 가지고요, 형성권에 관한 내용이 문제에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형성권이잖아요. 일방예약이잖아요. 이 일방예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일방예약은 언제나 뭐다? 채권계약이에요. 채권계약인데 우리 시험에는요, 물권계약, 그래서 한번 틀린 걸로 나왔어. 그래서 언제나 이것은 계약이죠, 계약. 그 다음에 이 일방예약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예약 완결권이 나오죠. 이 예약 완결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 형성권이죠. 그러면 형성권은 봐.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이죠. 그러면 제척기간은요,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는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몇 년이다? 10년이고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제척기간은 뭐 한다? 진행한다. 이게 중요하죠. 형성권은요. 그러니까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소멸시효는요, 등기 청구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제척기간은 뭐 한다?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진행한다, 이렇게. 대체 이것을 일방예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자요, 1번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를 뭐라고 한다? 예약 완결권 행사했다, 이 말이죠. 매매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권리여서 뭐다? 형성권. 그럼 형성권은 뭐다?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누가 조사한다? 법원이 직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2번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 됐죠. 가등기. 그럼 봐봐, 가등기 줄고요. 왜냐하면 형성권은 가등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등기가 되면은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죠.
그러면 본계약이 성립을 해. 그리고 이제 본계약이 성립됐으니까 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그러면 등기를 청구할 때는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등기를 청구할 때는 양도인에게 청구해요, 양수인에게 청구해요?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양수인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3번은요.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때 주고 지난 때 제척기간이 지나죠. 그러면 그때요 소멸한다. 소멸해. 제척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봐봐.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도 동그라미 인도는 필요 없어. 그 인도에다가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소멸시효는 중단이 돼. 그런데 제척기간은요 중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제척기간은 그대로 뭘 한다?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뭐가 되고? 중단이 되고, 제척기간은 뭐가 되고? 진행이 하고. 알겠죠? 그래서 제척기간은 인도받았다 할지라도 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소멸시효가 소멸하지 않고 제척기간은 소멸한다. 아시겠죠? 3번 틀렸죠? 4번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 줄고, 봐봐, 전부 멸실이 됐죠. 그럼 뭐다? 완결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건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요 음식점에 예약을 했어요. 10명이 가기로. 그런데 음식점이요 이틀 전에 폐업을 했어. 폐업. 그러면 완결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죠? 자, 5번은요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매매의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이렇게 매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자, 됐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계약금이죠. 우리가 이제 계약금에 대해서 여러분요 잠깐 이제 한번 봐야 돼요. 계약금은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가 지금 예약 완결권 했으니까 바로 그냥 계약을 봐요. 여기서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주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계약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계약금이 나오죠. 그러면 이 계약금은 언제나가 아니에요.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뭐로 본다? 해약금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추정한다. 이렇게요. 자, 계약금이죠. 그러면 여기서요 3월 1일 날 중도금을 주죠. 이 중도금 이후를 뭐라 한다? 중도금 이후를 이행단계죠. 이행단계 때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4월 1일이죠 4월 1일이 잔금인데요. 여기에서 어느 일방에 채무불이행이 있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여기서 뭐를 청구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때의 손해배상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계약금을 뭐로 하기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뭘 한다? 특약을 하죠. 특약. 그래서 이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특약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위약벌 또는 뭐라 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하죠.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특약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실제 손해를 증명해서 청구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여기 이제 봐. 여기서 이제 이 계약금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해야죠. 또 이것을 무슨 계약이라 한다?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요. 그럼 종된 계약이란 말은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종된 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되죠. 그런데요 계약금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계약이 주된 계약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계약금을 안 줬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요물 계약이죠. 이런 계약은 현상 광고, 대물 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과 더불어서 요물 계약이죠. 자, 그 다음에 언제나 해약금이 아니고 아무 말이 없으면 해약금이죠. 해약금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우리가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은 중도금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는 중도금 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원상회복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요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이 만약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100, 2천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해지했어. 그런데 을이요 그것을 수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공탁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은 중도금의 일부, 예를 들어서 중도금이 4천인데요 일부 3천을 먼저 지급했다 이 말이죠. 일부를 지급했어도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다. 채무불행이 아니다. 채무불행죠. 이행 단계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도금보다 더 미리서요 지급할 수 있죠. 중도금을 그러면 미리서 지급한 때부터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다. 만약에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각이 과다하다. 과다하면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감액.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약금이라고 하고요. 이 계약금에 관한 것은 거의 뭐 해년마다요 안 나온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계약금하고 담보책임 중에서 어디가 더 많이 나왔냐? 예전에는 담보책임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요 담보책임의 이론이 정립된 이후로는요 계약금 계약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알겠죠? 자 보시죠. 1번 매매계약과 더불어 체결된 계약금 계약은 요물 줄고 요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면 반드시 1,000만 원을 지급해야지 600만 원 일부만 지급하면 계약금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고 계약을 해지할 때도 일부만 지급한 것에 일부만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만약에 요물계약인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일부만 포기하고 해지할 수는 없고 채무불행이 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종된이죠. 종된계약이다. 이렇게요. 요물이면서 종된이다. 그럼 종된이란 말은 만약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은 계약금 계약도 영향을 받아서 무효가 되지만 계약금 계약이 무효라고 해서 주된계약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2번 계약금 계약은 금전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뭐란다? 이걸 교부를 뭔가로 줘야 되죠? 요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계약금 지금 약정만을 한 상태에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적권이 발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번 토지거래가 필요 없어. 토지거래 허가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 줄고 계약금만 지급했단 말은 아직 중도금 전이다 이 말이죠. 중도금 전이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문제는 허가를 받았다. 허가 동그라미 허가가 있든 없든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고 했죠. 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중도금 이행 단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계약금만 지급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행 단계가 되기 전이죠. 그러면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4번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줄거요. 여기요. 누가요? 매도인이 여기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지겠죠. 이퀄 이행 단계 X. 아직 이행 단계가 아니에요. 왜요? 매도인의 이행 단계는 언제죠? 매도인의 이행 단계는 언제? 중도금 지급이죠. 아니요. 그것은 매수인의 이행 단계는 중도금 또는 잔금이고 매도인의 이행 단계는 잔금을 받을 때 뭐를 주죠? 등기 서류 제공. 등기 서류 제공이 이행 단계예요. 그러니까 언제다? 매도인은 잔금 날짜가 동시행 뭐죠? 이행 단계다 이렇게 봐야 돼. 매도인은 왜?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주니까. 그런데 잔금을 안 주니까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청구한 거잖아요. 잔금을 안 주니까 주지 않으니까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아직은 이행 단계가 아니다. 아니죠. 아니면 이행 단계가 아니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있다 그래야지. 없다 그러면 틀렸죠. 5번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출과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이행 단계에 접어들면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죠. 그 말은 이행 단계 이 말이죠.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27번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자 봐봐,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가 되죠. 왜요? 우리 지금 무슨 법 배우고 있어? 채권법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배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2번요, 계약은요 종된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낙성이다 요물이다 요물 2번 틀렸죠. 3번,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줄고, 이행의 준비만 이퀄 이행 단계 X, 아직 이행 단계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뭐죠? 대출을 신청한 단계 이 말이죠. 아직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아 몰라? 모르죠. 아직 이행 단계가 아니니까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3번 틀렸죠. 4번, 매도인이 매매 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하지 않았어. 그런데 줄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서 중도금, 그러면 무슨 단계? 이행 단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있다 틀렸죠. 5번, 대금 불입 불이행 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로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죠. 이것을 뭐다? 위약금 특약이라고 얘기해요. 위약금 특약. 알겠죠? 매매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이 지급됐죠. 이 계약금은 해약금과 줄과 해약금 뭐냐? 중도금 전까지. 우리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은 해약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애정액으로서의 성질을 줄고 손해배상 애정을 성질은 중도금 이후 이렇게. 그래 우리가 위약금 특약이라면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가지고 위약금 특약이라면 그 계약금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해? 해약금. 중도금 지급 후는 뭐다? 위약금. 다른 말로 위약금 중에서 뭐다? 손해배상 애정. 손해배상 애정으로서 과다하다. 과다.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28번, 계약금이 손해배상 애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라면 계약금이 손해배상 애정으로서 동그라미 과다하면 맨 끝에 감액할 수 있다.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 1번 맞죠? 2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줄과 특약이 없다. 특약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고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기속된다. 당연히 기속 줄 것이고 X 써. 특약이 없죠.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 돼. 자, 그럼 3번,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러면 그 약정이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OX, X죠. 임의로 해지 못해. 지금 왜요? 지금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뭐는 없어? 계약이 없어. 여기 봐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로 묶어. 그럼 계약금으로 해제 X. 계약금으로는 해지를 못해. 그러면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의 원칙에 의해서 해지해야 돼. 법정 해제. 그래서 해지를 못하니까 임의로 해제 동그라미. 임의로 해제가 아니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 이렇게. 법정 해지해야 돼. 왜? 계약은 없으니까 이제는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법정 해제라고 그래. 임의 해제가 아니라고. 알겠죠? 계약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또 아까 나왔죠? 이런 경우는요, 매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허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몇 번 얘기했어. 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중도금 지급이 중요하다. 3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채공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지금 매도인이 줄 것이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것은 이행 단계다. 이행 단계가 아니다.
이행 단계 전이죠. 아직 전이죠.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비슷비슷한 문제가 상당히 말장난이 심하니까 잘 이해를 해야 돼.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29번 이제 부동산 매매죠.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미리 등기를 격려받았으나 아직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자, 그럼 봐봐. 과실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매도인이 있죠. 매도인이 있고 여기 매수인이 있어. 이렇게. 그럼 항상 뭐가 기준이냐? 항상 인도가 기준. 인도하기 전에는 매도인, 인도가 난 후는 매수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리요 잔금 날짜가 3월 1일인데 을이요 잔금도 안 주고 갑도 등기도 안 주고 지금 5월 1일이 됐어. 5월 1일인데 아직 인도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인도하기 전까지 누가? 매도인. 인도 후는 누가? 매수인. 자, 두 번째. 여기서요 대금은요 미리서 대금을 지급해서 을이 매수인이요. 그러면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매도인, 그 후는 누구? 매수인. 이렇게. 대금을요 나중에 줬어. 나중에 먼저 매수인이 인도받았어. 인도받으면 월세를 받아먹어. 그런데 2달 있다가 잔금을 줘. 잔금 대금을. 그러면 잔금 1억에다가 잔금에 대한 뭐까지 줘야 돼? 이자. 그래서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를 주는 거야. 인도받은 날부터. 알겠죠?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를 준다. 이게 이제 과실 수치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기준이다? 인도 전 대금 지급이냐, 인도 후 대금 지급이냐. 인도가 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하기 전까지는 누가? 매도인. 지급하고 난 후는 누가? 매수인.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자 1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미리 등기는 필요 없어. 등기가 있고 없고 관계없다고. 항상 과실은 뭐다? 인도냐 대금이냐. 알겠죠? 그런데 아직 매매 대금을 완급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완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등기를 받았는데 매매 대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인도도 안 했다 이 말이죠? 과실은 누구에게? 매도인. 이렇게. 2번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의 인도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안 되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봐봐. 지금 이 사람이 대금 안 줬죠? 그러면 지금 갑은 을한테 인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무슨 관계? 동시 이행이니까. 그럼 인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은 수취한 과실을 매수인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지금 대금을 안 줬잖아요. 안 주니까 동시행이죠. 아까 얘기했죠. 형법에서 뭐죠? 정당방위하고 똑같이 적법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적법한 게 뭐예요? 바로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에 의해서 물건을 점유하면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 점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의 인도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매도인이 인도를 지체한다. 인도를 지체한다 하면 인도전이다 이 말이죠. 인도전은 누가 과실을 수취한다? 매도인. 그런데 인도를 지체해도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뭐 때문에? 대금이 완급되지 않았으니까 항변권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매매 계약이 있어서 매매 대금 완납 후 줄과 완납 후 과실 수취권을 누구한테 간다? 매수인. 4번 당사자 사이의 매매 예약 완결권은 행사 기간을 약정하면 그때, 약정하지 않으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10년. 이 제척기간은 어떻게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데 우리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고 당사자가 주장해야 되는 것이 있죠. 뭐다? 소멸시효. 소멸시효하고 또 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이죠. 소멸시효는 누가? 당사자가 해죠. 또 하나가 뭐가 있어? 동시행 항변권. 항변권의 행사도 당사자한테 달려있죠. 알겠죠? 5번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 아까 설명했는데 매매 대금이 5억인데 저당권이 2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매매대금 5억에서 2억을 빼고 3억을 매매대금으로 했다. 3억을. 이것을 병존적 채무인수다, 면책적 채무인수다, 이행인수다. 뭐라고 한다? 그것을 이행인수. 여기서 채무인수죠. 채무인수 앞에다 써. 면책적 채무인수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병존적 채무인수 아니다 이 말이죠. 채무인수가 아니고 뭐다? 이행인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행인수. 만약에 면책적이든 병존적이 되려면 채권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뭐라 한다? 이행인수. 이행인수는 두 사람 사이에 한 거란 말이죠.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고. 은행은 그 사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행인수 이렇게. 채무인수가 아니다.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30번은 이제 여기서부터 담보 책임이죠. 자, 그럼 봐봐. 먼저 이제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죠. 여기 봐봐. 전부 타인의 권리는 우리가 이제 항상 뭐가 있죠? 먼저 대금 감액. 대금 감액이 있죠. 대금 감액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요. 그다음에 계약 해제권. 그럼 해제권은 항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손해배상. 손해배상도 손해배상도요. 뭐가 있다? 여기 선이 악이가 있다. 여기 뭐가 있다? 제척기간. 제척기간도요. 뭐가 있다? 선이 악이가 있다. 선이는 언제부터? 안날. 악이는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 이렇게. 권리는 몇 년? 1년. 이것도 몇 년? 1년. 물건은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그런데 이런 봐봐. 전부가 타인이죠. 전부가 남의 건데 대금감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죠?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어 없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전부가 타인의 것일 때는 선이고 악이고 따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왜요? 전부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선악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악이 안 되고 누구만 된다? 선이만 된다. 선인데 이게 또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이행이익.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 제측기간은 몇 년이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뭐가 없어? 제척기간이 없다.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와 576조 저당권의 행사 이 두 가지는 뭐가 없다? 제척기간이 없다. 다시 전부 타인의 권리는 대금감액 없어.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해. 선인 경우만 손해배상 무슨 이익? 이행이익. 제척기간은 몇 년?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선의의 매도인, 선의의 매도인의 계약 해제권이 있어. 계약 원래 이러면 먼저 담보 책임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하는 게 담보 책임이죠. 그런데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그럼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선이란 말은 자기 소유가 아닌 걸 몰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선의 매도인은요, 매수인이 선이이냐 악이이냐를 따라서 선이면 뭐를 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악이면요 손해를 배상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선의의 매도인은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선의의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왜요? 매수인이 선이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하고, 매수인이 악이면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해제하니까 무조건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을 선임에도 이게 571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70조가 전부 타인의 권리죠. 여기 몇 조라고? 571조. 그래서 매수인이 선이이냐 악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볼까요? 1번.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토지 거기를 줄고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문제. 세 사람이 공유예요. 공유. 세 사람이 공유인데 한 사람이요 공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어. 한 사람이.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공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심각하게 쳐다볼 필요가 없죠. 매도인 아닌 매도인 것이 아닌 것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잖아요. 타인 소유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계약
계약은 체결할 수 있으나 등기는 자신의 지분만큼만 할 수 있고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무효가 아니다. 맞죠? 2번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매수인이 과실로 알지 못한다. 재밌는 말 나왔죠. 매수인 박스에 과실 동그라미, 알지 못한 경우 동그라미, 과실 있고 알지 못한다 선이죠. 그럼 매수인이 과실이 있네.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이를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있다. 왜 있다? 봐봐. 우리가 뭐냐면 권리의 하자고 물건의 하자가 전혀 달라. 권리의 하자에서는 매수인은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고, 물건의 하자에서는 선이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권리 하자죠. 권리 하자는 뭐만 있으면 돼? 선이면 돼. 과실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과실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손해배상을 정할 때는 참작을 해서 정해. 그래서 여기서 뭐라 나왔다? 여기요, 과실로 알지 못하죠. 매도인의 배상액을 산정한다. 배상액이 손해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뭐 한다? 참작한다.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죠. 원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이런 무과실이란 말이 뭐예요? 매도인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무과실.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매수인이 잘못이 있죠.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해서 정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매도인은 잘못이 없어서 책임을 지니까 100만 원이에요 손해가. 그런데 매수인의 잘못이 있어가지고 100만 원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매수인의 잘못만큼 깎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원래는 담보 책임은 무과실이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잘못을 뭐 할 수 있다? 참작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3번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액. 틀렸어. 우리가 봐봐요.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 즉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다. 판례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이행이익 배상 이렇게. 자, 4번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기적사유 100% 매수인이 잘못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아무리 무과실 책임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5번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권리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언제요? 줄고 이행 불능 당시의 시가, 그 다음에 줄고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 그것을 뭐한다? 이행이익 배상이다. 이 말을 이행이익 배상이라고 그래. 자, 그럼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지금 아까 여러분요, 계약을 해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상대방이 이행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해지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봐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 해제 시를 뭐로 기준으로 이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하자 담보책임에서 하자 여부는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계약 체결 시에 하자가 있었냐 없었냐 그걸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손해배상이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당시예요. 채무불이행 당시. 그러면 채무불이행 당시가 뭐죠? 이행불능이죠. 그러니까 이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 당시를 기준으로 해. 항상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손해배상을요 계약 체결 당시 그러면 큰일 나. 하자가 있냐 없냐. 또요 우리가요 선의하고 악의는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당시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계약했냐 악의, 타인 소유임을 모르면서 계약했냐 선이라고. 그러니까 선이 악의를 판단할 때도 계약 체결 시. 그런데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당시를 기준으로,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하자가 있냐 없냐 이 물건에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냐 없냐, 그것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해지할 때는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해지를 하잖아요. 상대방이 이행할 수 있다 없다는 언제 판단한다?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중 매매 있죠. 이중 매매에서 제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때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행 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 불이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채무 불이행 당시, 이행 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하니까요,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쟁이익, 이것을 뭐란다? 이행, 이익, 배상,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3번. 자, 31번은요 1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 동그라미, 감액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액 동그라미 했죠? 형성권이죠. 왜요? 청구란 말 앞에 증액, 감액이란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제척 기간이죠. 다시, 일부가 타인 줄과 일부가 타인, 거기다가 뭐라 쓰냐? 100평 중 30평이 병소유, 이 말이죠. 100평 중 30평이 병소유, 이 말이죠. 이런 말이 꼭 있어야 돼. 그것을 일부 30평이 병, 타인 소유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말이. 매도인에게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여기서 봐봐, 재밌는 말이죠. 여기는 왜 그냥 매수인, 봐봐, 박스에 봐, 매수인. 왜 여기는 박스에 봐, 매수인이라고 돼 있어요? 선의 악이란 말이 왜 없죠? 선의 매수인, 악의 매수인, 그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여기는 그런 말이 없을까? 우리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대금 감액하니까. 알겠죠? 봐봐요.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선악 불문하고 대금을 감액을 청구하죠. 선이 악의를 불문하니까 대금 감액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선의 악이란 말을 안 써도 돼. 그런데 만약에요, 수량 부족에서는요,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을 할 수 있죠. 앞에다가 반드시 선의의 매수인은 그래야 돼. 근데 매수인은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이해됐죠? 거기를 누구만 해당하니까? 선의만, 이렇게. 자, 2번, 일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있어서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은 반드시 누구만? 매수인은 누구만? 선의 동감이 안날 플러스 1년. 선이란 말은 안날 플러스 1년, 이렇게. 자, 3번, 일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여러 개의 권리 중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572조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계약을 했어요. 여러 가지 권리를요. 그중에서 일부가 불능이에요. 그것도 일부 불능이다, 이렇게. 일부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4번, 330평방미터를 매수했으나, 봐봐, 330평방미터를 매수 줄고,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구중 33평방미터가 타인, 이 말이죠. 33이면 10평이 타인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타인이다, 이 말이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줄고 선의는 뭘 청구한다? 손해배상. 중요한 거 봐봐. 손해배상인데 선의는 언제부터 1년이다? 안날이죠, 안날. 그래서 여기 봐봐, 안날 동그라미, 1년 동그라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야 된다. 왜? 선이니까 안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선이니까. 만약에 악인 경우는 뭐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한 날이라고 해야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이 선의의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원칙적으로 뭐다? 이행이익 줄고 일부 플러스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나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을 손해배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에요? 자, 손해배상 청구자 선의해야 된다. 일부가 타인이 속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572조가 적용된다.
그래서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 안 날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선의 매수에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 상대 없네요. 정답이요. 1번 뭐죠?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는요 선악 불문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선이 악의를 따지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의 대금 감액은 매수인은 선이 악의를 따지지 않아요. 알겠죠? 선이 악이 불문하니까 31번 1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매도인 담보 책임에 관한 572조가 적용이 되고요. 여러 개 중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요. 그 다음에 4번은요 1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여기는 뭐죠? 선이죠. 선인 경우는 뭐한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요. 그 다음에 5번도요 맞고요. 알겠죠? 2번은 우리가 일부 타인을 해서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매수인은 선의가 돼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이 없다. 알겠죠? 전부 맞다. 이렇게. 자 32번은요 수량 부족이죠. 자 수량 부족이란 말이 뭐냐? 여기 줄고 2번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 여기를 줄고 항상 수량 부족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뭐예요? 여기 봐봐 3번에 일단 줄고 놓고 3번에 봐봐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금도 면적을 기준 이 말이 무슨 말이다? 평당 100만 원 이 말이죠. 평당 100만 원 다른 말로 아파트 분양을 얘기하죠. 여러분 아파트 분양을 뭐라고 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는요 그냥 아예 써갖고 위에다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누구일 때만 써? 선의하고 플러스 감액, 해제, 손해배상 감액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래서 수량 부족했을 때는 선인 경우에만 이때 봐봐 이때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행이익은 누구일 때만 이익이다?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일 때만 이행이익 배상이다 이 말이죠. 1번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양도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상의 면적의 미달 동그라미 미달 써 이퀄 일부 불능 이 말이죠. 일부 불능. 자 그럼 다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줄고 여러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다? 써 전부 불능일 경우 이렇게. 근데 지금 미달이란 말은 일부 불능이란 말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전부 불능일 때가 돼야 돼. 알겠죠? 그럼 전부하고 일부하고 좀 차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미달될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주장할 수 없다. 2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평당 100만 원 이 말이라고 그랬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수량 면적 똑같아 그것을 말한다. 3번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 수량을 기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아파트 분양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 분양은 수량 지정 매매죠. 4번 건물 일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 보증금과 월 차임 등도 줄고 수량을 기초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맨 끝에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즘 아니고 최근에도요 뭐죠 서울이나 뭐 이런 데 있는 지방이나 이런 데 큰 건물이 있죠. 신축 건물이요. 신축 건물은 딱 정해져 있어. 알겠죠? 몇 층까지는 평당 얼마, 몇 층부터 몇 층까지 평당 얼마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굳이 건물주가 나타나서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왜요? 평당 얼마 딱 돼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고 그래. 자 5번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등기부상 면적의 평수 줄고 등기부상 면적의 평수에 따라 전체로서 평가 줄고 전체로서 평가 이것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봐봐. 여기 땅 몇 평이에요? 100평인데요. 얼마에 팔 거예요? 글쎄요. 뭐 1억 더 이상 받아야죠. 그러지 말고 1억에 합시다 이렇게. 100평을 1억에 합시다 이렇게 샀단 말이죠. 측량하니까 꼭 90평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수량 부족이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전체를 지금 100평이라고 평가해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10평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량 부족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반드시 계약을 할 때
평당 100만 원에 합시다. 평당 100만 원에 100평? 그러면 1억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지금 여기는 등기부상 평수에 따라서 전체로서 평가를 했죠. 이 말은 평당 얼마다 아니다. 아니죠. 그것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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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있다. 틀렸단 말이죠. 없다. 이렇게. 정답 5번이죠. 자, 33번. 저당권 전세권 행사죠. 여기는 잠깐 봐야 돼. 우리가 저당권 전세권 행사를 첫 번째로 헷갈리면 안 돼. 저당권이 봐봐. 첫 번째,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매수했어. 누가요? 을이 매수했더니 여기서 경매가 됐어.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상실이 돼. 상실. 을의 소유권이 상실이 돼.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지금 여기서 경매가 됐을 때를 저당권 행사라고 그래. 그런데 저당권만 설정된 상태, 이 상태, 2단계죠? 지금 2단계, 저당권 설정된 단계. 여기서는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아직 저당권만 있는 상태에서는 저당권으로 경매가 돼서 소유권이 상실해야 돼.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내가 매수했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관계없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러면 이행인수 기억나요? 이행인수가 뭐라고 그랬어? 매매대금에서 채권액을 빼고 나머지만 준다고 그랬죠. 5억짜리야. 저당권이 2억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만 줬다? 3억만 줬죠. 그럼 나는 지금 매매대금을 다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2억을 갚기로 했는데 내가 그것을 변제를 못했어. 내가. 그래서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매수인은 어디 가서 화소연할 때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또 알아야 되고, 이것과 비스무리한 게 있어. 세 가지가 있어. 뭐냐? 가등기.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매수해서 누가요? 을이요. 그런데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돼. 본등기가 됐더니 직권말소가 돼. 을의 권리가 직권말소. 알겠죠? 또 하나요? 가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는 집을 샀어. 매수했어. 누가? 을이. 그런데 여기서 경매가 돼. 강제경매. 강제경매. 강제경매로 인해서 말소받아 소유권을 상실을 해. 그러니까 가압류가 있는 집을 샀더니 강제경매가 되려면 판결문을 받아서 압류를 해서 경매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구조가 어때요? 구조가 다 동일하죠. 다 이것은 다 뭐다? 576조 담보책임이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다? 우리는 선의 악의를 따지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권리하자는 선이냐 악이냐, 선일 때는 안 날로부터, 악일 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선의 악의를 따지는데, 저당권의 행사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다. 선악 불문한다. 이렇게. 그게 중요하고, 첫 번째 계약 해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출제 비용 상환 청구가 있다. 경매를 막으려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으니까 매도인이 할 수 없이 매수인이 돈을 갚아줬다 이 말이죠. 출제 비용 상환 청구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얘기하고,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이 구조가 다 어떻게 해요? 구조가 다 똑같이 생겼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구조가 똑같다. 576조다. 다른 국가고시에는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본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570조 담보 책임이다. 570조가 뭐죠? 전부 타인이죠. OX, X라고. 전부 타인은 아예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야. 아예. 그런데 여기는요, 일단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취득하고 난 다음에 권리가 없어졌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570조는 처음부터 취득을 못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570조하고 576조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요, 여러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1번,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 줄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줄거. 그러면 여기 봐봐. 재밌는 말이죠? 매수인은 봐봐. 박스에 봐.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다. 왜 여기 매수인이지? 그래서 선의 악의를 불문하면 그냥 매수인이라고 그래. 아까 말했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출제 비용 상환 청구. 다시, 저당권 행사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출제 비용 상환 청구. 그래서 여기를 매수인 이렇게 얘기해. 2번, 여기 나왔네. 가압류. 가압류의 목적, 가압류 줄거.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 줄거. 매수하는 그 가압류 기한 강제집행. 강제집행이 뭐죠? 경매죠. 경매 줄거.
그다음에 소유권의 상실 줄고. 그럼 이건 뭐가 된다? 우리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 선악불문하고 여기 몇 조? 576조가 준용. 그 말이 중요해. 576조가 준용. 그 말이 중요해. 570조가 아니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악의의 매수인도 악의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손해 동그라미.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 선악 불문하니까. 똑같은 문제가 그 밑에 나와서 3번 가등기 줄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매수 줄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줄고, 그 다음에 소유권의 상실 줄고.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죠. 570조 돼? 안 돼? 안 된다고. 몇 조? 576조라고 한다고. 570조 그러면 안 된다고. 576조라고 해야 된다고. 알겠죠? 3번 틀렸죠? 자, 4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제 동그라미. 출제. 그러면 출제면 그 돈 받아내야 되겠죠? 출제 비용 상환 청구.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 놨다? 매수인은 그랬죠. 매수인은 그 말은 무엇을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수인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가름하기로 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그 저당권의 시행으로 소유권을 뭐랬다? 상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 뭐냐고. 매매대금 얼마짜리인데 써봐. 5억 중 2억 저당권. 5억 중에서 2억이 저당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얼마를 매매대금으로 했다? 얼마를? 3억을 매매대금으로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지금 5억인데 건물은 2억의 저당권이 있는데 내가 2억을 빼고 2억을 내가 책임지기로 하고 3억만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됐어.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죠. 알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 담보 책임이죠. 1번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의 매매도 뭐가 된다? 유효. 2번 타인의 권리 매매라는 사실을 여기 나왔네. 남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줄고 선의의 매도인이죠. 선의의 매도인. 아까 얘기했죠.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계약을 해제. 자, 여기 봐봐.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박스해봐. 매수인의 선의 악의 박스했어? 자, 선의에다 동그라미하고 써. 동그라미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를 해. 매도인 선인 경우. 악의 동그라미 악의 동그라미 악의를 뭐라 한다?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해제. 손해배상 없이 이렇게 해제할 수 있다. 자, 3번 담보권 실행으로 행해지는 경매 동그라미. 경매는요 무효 X. 경매가 무효가 되면 절대로 안 돼. 경매는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이 없어. 두 번째 물건의 하자 줄고. 물건의 하자 이퀄 법률적 장애. 무슨 말이냐? 내가 거기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경락을 받았는데 그 땅이 그린벨트 지역에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땅은 멀쩡한데 법 때문에 공장을 못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 물건을 뭐로 보냐? 토지를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적 장애는 뭐하고 동일하다? 물건의 하자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물건의 하자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렇게. 옆을 긋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 담보 책임. 권리의 하자에 대해 담보 책임. 여러분 봐봐요. 내가 우리 집에 경매가 당한다. 그런데 우리 집에 유리창이 한 장 깨져 있다. 그럼 유리창을 새로 끼워가지고 경매를 당해야 돼? 두 장 더 깨야 돼? 두 장 더 깨고 경매를 당하죠. 왜요? 열받으니까요. 그럼 가다가 어떻게 가다가 이사 나가다가 돌아서 돌 하나 줘가지고 또 깨고.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걸 얘기해. 권리. 봐봐 무슨 말이냐? 우리 시험에 재밌는 말 나왔죠? 저당 담보책임 하는 선물 좀 맞는 것 같은 것은 저당권의 경매로 인해서 을이 낙찰을 받았는데 저당권이 존재한 경우 이렇게. 존재한 경우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OX. 여러분요, 우리가 경매가 되면은 저당권이 소멸에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저당권은 언제나 말소 기준 권리니까 언제나 없어져야 돼. 근데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어?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해서 매수인이 경락을 받았는데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OX, X. 물을 수 없다. 왜? 저당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냐? 권리의 하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임차인이 없는 줄 알고 경락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있더라 이 말이죠. 소멸되지 않는 임차인이 있더라 이 말이죠.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해서 내가 경락을 받았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권이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한 거 있으니까 내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경락인이. 그래서 이것을 권리의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모르고 경락을 받았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하자 줄여보시고 언제? 계약 체결 당시. 하자 계약 체결 당시. 알겠죠? 또 모두 계약 체결 당시 기준에 선의 악의 판단,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할 때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 알았다 악이 몰랐다 선이, 그것도 계약 체결 당시. 이렇게. 5번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 줄고,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했죠. 그럼 그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뭐한다? 보증이죠.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에 있다. 5번 틀렸어. 그런데 여기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뭐라고 한다? 객관적 하자라고 해. 객관적 하자. 지금요 이 강의실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춥다고 느끼고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에스키모 한 명 있잖아요. 지금 2명이 됐네, 에스키모가요. 알겠죠? 지금 어떤 사람들은요 또 덥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알겠죠? 이걸 뭐다? 주관적 하자라고 그래요. 그럼 주관적 하자 할 때는요, 그러면 에어컨의 온도를요 누가 조정을 하죠? 목소리 큰 여자가. 알겠죠? 남자들은 춥든 덥든 말이 없어, 공중에서. 알겠죠? 목소리 큰 사람에 따라서 좌우해. 그걸 주관적 하자로. 주관적 하자. 그걸 주관적 하자.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누구 장단에 맞죠? 나중에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뭘 기준한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 에어컨은 왜 저렇게 성능이 삐리삐리해? 그러면 안 되지. 가서 성능 옆에 보면 다 뭐가 벌써 검사 성적서 붙어 있죠? 성적서 붙어 있는 대로 성능이 나오면 적법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객관적 하자다. 그것을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래야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35번. 지금 환매라고 되어 있나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환매는 첫 번째 환매 법정 지상권 X. 환매는 법정 지상권이 안 돼. 환매는 일단 환매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안 된다. 이 정도는 하나 지금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1번 환매 기간을 제한하는 환매 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등기부 기재와 같은 환매 특약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을 해. 그래서 이 1번은 환매에서 나오기보다는 등기의 추정력에서 주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등기부에 환매 특약 해가지고 3년, 그래서 환매 대금 5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5억의 환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2번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의 등기가 격려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 환매 특약의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봐. 환매가 뭐죠? 환매가 뭐예요? 환매가 갑하고 라고 계약을 했는데 5억짜리인데요. 만약에 갑이요 을한테 2억을 빌려봐. 그럼 2억을 빌리면 여기서 뭐가 나와? 이자가 나오죠. 그럼 이자를 만약에 갚지 못하면 경매가 돼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릴 때 소비 대처로 빌리는 것이 아니고 매매를 해. 매매. 5억짜리를 2억 원에 매매를 해.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 사오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서 을한테 물건을 주고 을한테 등기를 해줘. 그럼 일단 을이 소유자가 돼. 소유자. 알겠죠? 자, 여기서 문제요. 여기서 환매에서 소유자가 되죠. 을이. 그러면 등기 비용 누가 부담한다? 등기 비용.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한다? 자요, 이제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부동산이죠. 부동산 양도담보에서는 등기 비용을 판례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이 양도담보에서.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죠. 저당권 등기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은행한테 공고를 해가지고 저당권 돈 빌리고 은행이 저당권 등기할 때 은행한테 돈을 내라고 그렇게 공고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이제는요 그 저당권 설정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은행이 부담해요. 그런데 일반인은 여전히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돈 빌린 사람이 부담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매매대금 하죠. 매매계약을 하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죠. 그럼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지급하죠. 그러면 그 이자를 누가 부담해? 매수인이 부담하죠. 그러면요 매매계약에서 등기를 가져오죠. 등기를 가져올 때 그럼 등기 비용은 누가 내야 돼? 매도인이 내는 게 논리예요. 왜요? 매수인도 잔금 지급할 때 이자 자기가 내잖아요. 뭐 잔금 지급 의무니까 의무를 이행할 때 내가 이자를 내잖아요. 그럼 매도인도 등기 의무잖아요. 등기 의무. 그럼 매도인이 등기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원래는. 알겠죠? 매도인이. 그런데 실무상으로 지금 누가 부담하고 있다? 매수인.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죠. 왜요? 매수인은 자기가요 잔금 낼 때 은행 가서 돈 빌려가지고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건 등기 의무니까 잔금 지급 의무니까 내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니까 내가 내 부담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누구한테 있죠? 매도인에게 있죠. 그럼 매도인이 등기 비용을 부담해야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누가 부담하고 있다? 매수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환매의 경우는 뭐냐 봐봐. 환매는 5억짜리를 2억에 사고 나서 몇 년 안에 부동산을 5년, 동산을 몇 년? 3년 안에 다시 사오는 거야. 다시 사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여기서 뭘 한다? 환매대금. 이 환매대금을 정할 때는 매매대금 얼마죠? 매매대금 얼마? 2억이죠? 2억에다가 매매비용, 여기서 매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이렇게 환매대금에 포함을 시켜.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 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갑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매매대금 매매비용을,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 사람은 집을 넘겨받았으면 여기서 뭘 받는다? 과실, 월세를 받아 먹죠. 과실과 이자는 뭐한 걸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언제나가 아니에요. 약정이 없을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환매대금은 언제나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이다. 그러면 틀려.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인데 그것을 넘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뭐에 의해서? 약정에 의해서. 알겠죠? 과실과 이자는 언제나 상계한다. 그러면 틀려. 그런데요 그런 말이 없이 뭐라고 나온다? 여기 나와요. 우리가 환매에서 담소 문제 많은 것을 들은 것은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아무 말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다 틀리다? 맞다 이면 맞다. 왜?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상계한 것을 보는 거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 말의 뜻이 약정이 없으면 말의 뜻이 아무 말 없잖아요. 그러면 상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어떤 문제를 보면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럼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돼? 아무 말 없으니까 상계한 걸로 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5년 3년을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연장 안 되죠. 그럼 다시 이제 이건 이제 가장 기본이고 이제를 뭘 보냐면 등기부를 한번 봐야 돼.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지문은 등기부 지문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요. 1번요 이렇게 갑이요. 2번 을이에요. 을한테 하면서 여기 이의이래요. 이것은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는 동시에, 가장 중요해. 동시에.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계약 체결 후 그러면 안 돼. 계약 체결 후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동시에 어떻게 한다? 여기 갑한테 환매특약의 등기라고 반드시 환매대금은 필요적 등기사항이에요. 기간 3년이야 몇 년? 기간은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 환매에서 환매대금은 반드시 등기해야 돼. 그러면 환매가 됐으면 이것은 부기등기에 불과하죠. 부기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매특약의 등기에 있어도 을은 2번요 3번 병한테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다고 해서 을은 병에게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OX, X고 만약에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5년 안에 이걸 사와야 되겠죠. 사올 때는 누구한테 사온다? 을한테 사온다? 병한테 사온다? 누구한테 사온다? 그래서 병한테 환매권 행사를 한다. 왜요? 1번, 2번, 3번, 4번이잖아요. 여기는요 부기등기니까 2번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번에서 2번 갖고 2번에서 3번 갖고 3번에서 4번이니까 4번은 3번으로부터 4번이 4번이잖아요. 2번으로부터 보는 게 4번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현재 양수인에게 청구한다. 여기서 문제. 환매 특약의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다. OX. 환매 특약의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다. OX. 환매 특약은 언제나 부기등기로 해. 부기등기. 환매 특약은 언제나 부기등기로 해. 알겠죠? 그런데 이 환매권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어 있죠. 환매권. 이 환매권에 대해서는 가등기할 수 있어. 알겠죠? 이미 이 환매권에 대해서 내가 그걸 다시 가져오겠다 이 말이죠. 환매권. 내가 환매권을 이 가백 환매권을 내가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등기할 수 있지만 환매 특약의 등기를 가등기를 못해. 언제나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게 또 있죠. 뭐가 있어?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또 하나 있어. 여러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다가 질권을 설정을 할 때 저당권에다가 부기등기로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다? 갑구 을구, 을구에 있어서 제한물권을 이전할 때 무슨 등기 한다? 부기등기로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언제나 부기등기로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럼 그건 등기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됐죠? 자, 한번 볼까요? 한번요. 환매 기간을 제한하는 환매 특약이 등기부에 기재. 그러면요 맨 끝에 환매 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 2번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이후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환매 특약의 사실을 들어서 등기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 5년 3년이죠. 환매 의사를 표시하면 그는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서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환매 의사 표시를 했죠. 환매 의사 표시만 안 되고 아까 갑이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요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 그러니까 옛날 의뢰 채권자죠.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똑같아. 미등기다 이 말이죠. 환매 특약을 했는데 아직 미등기다. 매수를 했는데 미등기다 이 말이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4번은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환매 특약에 따라 환매 등기가 있은 후 그 부동산의 제3자의 저당권 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인이 환매 기간 안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죠. 그러면 저당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봐봐요. 먼저 환매가 돼 있어 2월 1일. 그 다음에 3월 1일이요 저당권이 있어. 4월 1일 환매권 행사를 했어. 그럼 환매 특약의 등기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다 소멸하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하면? 본등기하면 가등기하는 다 소멸하죠? 똑같아. 환매도 똑같아. 다 소멸한다. 이렇게. 5번은요.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 환매 필요 없으면 맨 끝에 지상권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상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36번은요.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다. 나왔죠? 돈도 안 주고 인도도 안 됐죠? 그러면 과실은 누구다?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매도인이다. 매도인. 2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안제. 대금은 다 냈네. 그러면 대금은 완제 줄 것이고 이걸 기준으로 이전은 매도인, 이후는 매수인 이렇게. 그래서 매수인에게 기속한다. 맞죠? 3번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 그럼요 이게 뭐냐? 내가요 잔금 1억 원을 지급하려고 그래. 잔금을 1억 원을. 그런데요 갑자기요 하루 전날 5천만 원의 피보전 채권을 해서 가압류가 딱 들어온 거예요. 내가 잔금 1억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하루 전날 가압류가 들어왔어. 건물에요. 그럼 내가 잔금 1억을 주면은 나중에 내가 이 5천만 원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잔금을 줄 때
1억을 다 준다, 5천 빼고 준다. 5천 빼고 그걸 뭐라 한다? 줄고 위험이 있는 한도,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해. 거절. 그래 다 거절하면 안 돼. 5천만 원만 거절한다 이 말이죠. 나머지 5천은 지급해야 된다. 자요 4번 교환 계약은요. 교환 동그라미, 교환은 뭐다?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뭐라고?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죠. 분료식. 그래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죠? 분료식이니까. 자 5번은요. 보충금 지급 약정이 있더라도 보충금 줄고 있어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이퀄 매매 대금 이렇게 보면 돼. 보충금은 뭐하고 똑같다? 매매 대금하고 똑같아. 그럼 매매 대금을 미지급이다. 미지급?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야지. 그래서 보충금은 뭐하고 똑같다? 매매 대금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37번부터는 임대차인데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